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와 상품주가 크게 오르며 나스닥과 S&P 500은 소폭 반등했지만 제조업과 주택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다우는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 예약 물량이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물량분 증가를 고려해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절됩니다. 서울시가 부채 규모를 7조 감축하기 위해서 강력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시프트 대형 평형 가운데 절반을 분양으로 전환하고 지하철 요금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주가 될 터키 원전 수주가 이르면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인아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또 소폭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말았습니다. 3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743으로 마감됐는데요. 어제 증시가 내렸어? 라시는 분이 혹여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장중 흐름을 열심히 보신 시청자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장 초반에 1716포인트까지 내려섰다가 장 마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0포인트 가까이나 급하게 그러나 강하게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저녁 후강 장세였기 때문에 느낌상으로 오른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의 약세 마감 또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부진 때문에 장 초반에 1710선까지 허용을 했었지만 개인과 연기금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중국장이 이틀 연속 강세를 띠면서 결국 1740선까지는 끌어올렸고요. 아쉽게도 오히려 상승 반전까지는 시키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수급이었는데 외국인과 프로그램까지 이제 가세해서 수급을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나흘 연속 지금 팔고 있고 어제도 3,500억 팔았으며 백워데이션의 평균 베이시스로 인해서 어제 또한 프로그램 쪽에서도 3천억 이상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코스피는 3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1743 정도에 끝이 났고 코스닥도 역시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포인트 정도 빠져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약세로 전환시킨 이유, 어제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 150억 정도 코스닥에서 물량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보죠. 1180원대 이제 후반 정도에서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 1200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수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폭을 좀 확 줄였죠.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죠. 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안 좋게 나왔죠. 겨우겨우 플러스로 마감됐다. 3분기 내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라는 것이 공개가 되니까 일본은 울 수밖에 없었고요. 좀 6주의 최저치로 마감되면서 0.6% 정도 빠졌는데 대만은 오히려 0.6% 정도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웃으면서요. 좀 이틀 연속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틀 연속 1% 이상 강세, 어제는 2% 이상이나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간밤에 뉴욕 마감 한번 보죠. 네, 지금 3대 지수가 혼조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가 결정적으로 반등하지 못했는데요. 역시 일본 여진이 이어진 탓이라고 봐야겠고요. 미국 내부적으로도 지표가 모두 좋지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스닥이 오래간만에 상승 반전했고 상승률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세한 뉴욕장 이슈들 지금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학인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대 지수가 모두 다 반등하지 못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6일 뉴욕 증시. 네, 여보세요? 네, 뉴욕 증시까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다 반등을 못하고 다우는 1포인트 정도 결국에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올랐다는 얘기는 역시 저가 매수세가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방증일 테고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몰려있는 특별히 상품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S&P 500이 올랐다는 것 역시 상품주의 강세를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부진에 이어서 제조업과 또한 주택 관련 지표도 좋지 못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뉴욕 특파원 이학인 특파원입니다. 전화 연결 시도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좀 여쭤보죠. 네네. 네. 16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게 나타났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 등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습니다. 이날 뉴욕 시장에서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14포인트, 0.01% 내린 1302.01을 기록했습니다. 5일 연속 하락입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13포인트, 0.01% 오른 1079.38을, 나스닥 지수는 8.39포인트, 0.39% 상승한 2181.87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의 거래량은 평소 54억 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억 주에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소매 판매가 미국의 7월달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오늘 밤에 나올 홈디포 그리고 월마트 실적 기다리면서 아무래도 관망세까지 짙은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본의 GDP 성장률 2분기 좋지 않았다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 쪽에 안 좋았던 지표도 역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한 제조업 지표 여전히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세제 지원이 끝나고 나서 주택 관련 지표도 헤어나올 줄 모르고 있는데요. 안 좋았던 지표 두 가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계속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뉴욕 연방은행의 8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7.1입니다. 전월의 5.1보다는 높았지만 시장 예상치는 못 미쳤습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은 8월 이 지수가 8까지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또 네. 전미 아마 주택건설업협회 얘기를 하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욕하고의 거리가 참 멀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네, 정말 전화가 뚝뚝 끊기는데 이런 것이 또 특파원과 연결하는 그런 생생함의 또한 묘미라고 하겠죠.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고요. 어쨌거나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한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요. 7.1이 나왔습니다. 전월보다는 물론 오르긴 했었는데 시장의 예상은 한 숫자 8 정도까지 보여줬었으면 했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그렇게 많이 높았던 것도 아닌데 일단 제조업 지표가 눈높이에는 갖다 대지 못하는 모습. 이어서 계속해서 주택 관련 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하계 특파원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네. 주택 관련 지표 결과도 좀 들어볼까요? 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NAHB가 발표한 8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의 14에서 13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블룸버그 조사에서는 예상치가 15로 나왔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일본의 2분기 국내 네. 오늘 지금 하나하나 단락씩 듣고 있습니다. 예.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지금 전월보다는 올랐지만 눈높이에는 맞추지 못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얘기 한번 들어봤었고요. 또한, 주택 건설 업체들이 느끼는 지금 주택 시장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 역시, 지금, 15개월 내 17개월 내 이렇게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한번 접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일본의 GDP 증가율, 성장률 자체가 많이 낮았다고 하죠. 1분기가 거의 한 4%대 나왔는데 겨우겨우 플러스 성장률을 내는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뉴욕장까지도 영향을 미친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하균 특파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예, 그러게요. 웃음이 좀 나오네요. 오늘 한 네 번째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 결과치 한번 다시 정리 들어보죠. 네네. 일본은 2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0.4%, 전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치면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것도 뉴욕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본의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2.3%, 전기 대비 0.6% 성장했을 것이라는 게 예상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이하균 특파원과의 전화 연결이 왜 이렇게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는지, 예, 알겠네요. 배터리가 다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정리는 제가 해드리죠. 기술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오른 것이고요. 일단,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좋지 못했던 것이 최근 들어 나스닥의 부진을, 지금 보여준 것이었는데요. 앞에 시스코인데 스코 시스템즈만 나가고 있네요. 그죠? 예, 2.6% 올랐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기술
일주일 하락을 주도했었던 시스코 시스템즈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기술주가 좀 오름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인텔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우에는요, M&A 얘기가 합병 이슈가 어떤 좋은 강세 재료가 되면서 각각 1% 이상씩 이렇게 오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이머징 마켓 쪽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품주가 또한 강세를 띄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상품주가 또 많이 몰려있는 대형주가 있는 S&P 500은 반등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3대 지수 모두 다 반등을 시원하게 못하니까 유가도 역시 주가 따라서 조금은 부진한 모습 5거래일째 다우처럼 하락세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래도 배럴당 75달러 선은 유지를 한 것 같고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9bp나 급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값도 온스당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모르는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도 조금은 어설프게 들어왔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왔지만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1포인트에 불과하긴 하지만 결국 다우는 닷새째 약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 보여줄까요?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거셌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 훈풍 때문인지 1740선은 사술했습니다. 어제 차트를 보면 정말 아침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쭉 많이 올라서 사실은 어제도 약세로 끝났지만 네. 많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어제 체감하기로서는 아침 시가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후장 많이 낙폭을 축소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좀 올라온 느낌이 좀 나실 겁니다. 아침에 사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나는 그런 그렇죠.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괜찮게 좀 마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매도세로 전환이 된 이후에 매도 규모도 지난주에 좀 크게 나왔지만 네. 1800을 넘어갈 것 같았던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갑자기 일주일새도 아니고 한 3, 4거래일 만에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반전되면서 네. 1700 초반대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다. 어제 종가는 1740포인트로 끝났지만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다시 전개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궁금한 것은요. 가장 크게 궁금한 것은 뉴욕장 영향을 얼마나 받을까.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뉴욕에서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가장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네, 어제 나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던 거 보면 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기관 쪽에서 전방위적인 매도를 좀 했었던 네. 전기전자 쪽 특히 낙폭 과대가 좀 크게 나온 IT 대표주들 하이닉스나 삼성전기, S다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며칠간 좀 매수를 하면서 바닥 따지기를 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 쪽에서 좀 물량을 좀 많이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쪽에서 매도 규모가 적지 않은 규모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조금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전환될지는 네. 아직까지 좀 희망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나흘 연속 지금 팔고 있는데 왜 파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었던 이런 물량들이 약간의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쪽으로 약간 좀 시각이 좀 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약간의 물량을 좀 줄여가는 그런 포지션을 좀 만들지 않고 있나.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보시면 선물 계약 자체를 10,000계약 이상 팔았던 그런 장중에 조금 큰 매도 포지션 좀 가져갔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1800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시각을 좀 가졌던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 증시가 1800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역시 찍지 못하고 다시 좀 조정 나와서 1800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예.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국채가 초강세를 띠는 한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한 외국인들이 이머징 쪽에 하나에 불과한 우리 한국 쪽을 강력하게 사주는 날이 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또 하반기 성장 동력이었던 좀 수출주도 좀 별로 그 업황에 대한 전망
전망이 좋지 못하죠. 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지 못하고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프로그램 쪽의 매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메이시스가 백오데이션으로 접어들면서부터요.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이 이제 기관 쪽에서 나오는 펀드 환매, 요것이 이제 어느 정도 1,700에서부터 유입된 물량들은 소화가 됐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1,700포인트를 넘어와서 지금 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기간상 한 두세 달 정도 지금 머물렀던 이런 장세가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를 빨리 돌파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펀드가 다시 유입될 거라는 시장 전망치들이 있었는데 1,8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1,800 언저리에서 환매를 하냐마냐 고민했었던 이런 개인들은 다시 1,74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환매를 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인들도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시장 펀드 환매 물량은 좀 나오기보다는 기관 쪽에서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면서 낙폭과대의 이런 대형주를 좀 매수를 하는 기관 쪽에서 지금 시장을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좀 형성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으로 해서 낙폭과대주 이런 것들 좀 잘 선별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시장에 별다른 모멘텀이 확실히 없습니다. 어닝 끝나고 나서 경기 둔화 얘기가 나왔고요. 그나마 시장 끌어주면서 좀 차곡차곡 팔진 않았었던 외국인마저 떠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증시 차트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또 강력하게 어느 정도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확실히 들어온다는 점에서 하방 쪽도 많이 열려있지는 않겠다 싶기도 한데 기술적 반등이 있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시원스러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많네요. 네, 지금 낙폭이 그렇게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1,790포인트에서 지금 5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 3% 지수 조정은 한 3%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봤자 얼마에 위로 올라갈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조금 지루한 시장이 좀 당분간은 좀 될 것 같고 기관 쪽에서 얼마만큼의 매수 여력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줄 건지 그리고 연기금은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줄 건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누구나 다 지금 올라갈 걸로 예측을 했었던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지표들이 몇 개 망가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갑자기 좀 반전시켰던 이런 급격하게 좀 반전을 시켰습니다. 물론 언제나 시장이 꼭 가는가 마는 같지 않고 조정도 가끔 있긴 있지만 갑작스레 이런 변화에 개인분들이 좀 대처를 많이 못 하셨을 겁니다. 지난주 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반전이 됐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약간 올라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혹시나 있을 조정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대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위쪽으로 너무 그런 센 반등 또한 지금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오히려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 큰 폭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조금 재미없는 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될 장이 아닌가.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써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이죠. 빠르게 순환매 돌아가면서 글쎄 어떤 업종을 미리 가서 지키기가 어렵다면 금융주 쪽이 어떨까 하셨는데 금융주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빠져오르다 보니까 지수가 지난주까지는 좀 가는 쪽 분위기가 시장 전체 분위기가 가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을 빨리빨리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겠으면 금융주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담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증권주 어떡합니까? 1,800하고는 조금 멀어졌잖아요. 네, 멀어지면서 증권주들이 한 10% 가까운 낙폭을 좀 보인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는 대표 종목으로 워낙 큰 종목 삼성증권을 말씀드렸는데 시장 하락률에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좀 했죠. 그래서 의외로 좀 잘 버텼던 종목인데 시장의 업종 대표주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낙폭 대비 하락률이 적거나 이럴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은 약간의 가격 조정이 좀 있더라도 꿋꿋이 좀 견뎌내시면은 하반기 때는 어차피 조금 어떻게 전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약간의 시련이 좀 있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네. 한 10% 종목별로 보시면 최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한 10% 정도에 되냐 마냐 하실 겁니다. 예, 네. 이런 종목들 지금 이제 고민되는 시점이실 텐데 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은 약간의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면은 빨리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응을 못 하실 경우에 장기적으로 제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이번에 이런 낙폭 갑자기 급락에 따른 조정들은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시장 여건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조금만 좀 참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IT하고 자동차 뭐 길게 보면 좋다 그래서 지금 담아 놓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만저만 속 썩는 게 아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늘 뉴욕장에서 조금 강했던 IT주 반등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해야 맞는 건지 말이죠. 지금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은 아직까지 뭐 조금 네. 예, 반등은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물론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기 예.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괜찮은데 대형 IT 종목들의 지금 조정폭들이 상당히 컸던 것들이 개인들이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기관 쪽에서 시장을 조금 가져갈 것 같은 느낌들이 들면서 예. 기관 쪽에서 대형 IT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판단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있겠지만은 이거 지금 먼저 좀 빠졌던 대형 낙폭과대 IT 종목들은 기관 쪽에서 바닥 따지기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예, 좀 나오고 있고 네. 사는 물량들도 적지 않은 물량들을 사고 있다. 예,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유지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부각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여건들이 많지만은 네. 주도주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예.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정도의 반등이 어디까지인지는 시장에서 판단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일단 홀딩이네요. 예, 지금은 홀딩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양 자체가 좀 줄어든다. 예, 이런 다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좀 물량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사신 가격을 생각하고 있다가 뭐 본전이 되거나 이익이 나면 팔아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예.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줄이면 IT 종목들이 하반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다시 좀 좋아진다는. 분분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손실이 많이 줄었다. 그러시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시장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실적, 경기, 수급 전부 다 모멘텀이 굉장히 약한 가운데 어제는 글쎄요 두산중공업 위시한 원전 테마 정도가 좀 주목을 받는 그 정도의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경기도 정말 모멘텀이라고 하기에는 글쎄 오히려 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 쪽인 것도 같은데 그나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기관이 시장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있다면 수급을 쫓아가는 것이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그런 기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기관이 사주는 종목을 좀 사야겠네요. 예, 지금은 이제 기관 쪽의 시장일 것 같은 전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기관 쪽에서 낙폭과대 IT 종목들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종목들, LG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은근히 지금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하는 종목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종목이 좀 나오실 겁니다. 네. 예, 그 중에서 외국인 쪽에서 지금 꾸준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는 매도하지만 종목별로 매도하지 않으면서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가 좀 유입되는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제가 오늘은 S&T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지속적인 지금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예. 지금 2011년도에 EPS 성장률이 한 40% 정도 이 종목이 지금 방산 부문에서의 지금 예산 집행 과정으로 인해서 방산 부문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차량 부품 매출 자체가 북미나 일본 시장에 좀 집중이 됐었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브릭스로도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성장세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수급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기관 쪽에서 지금 같이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매수가 유입이 됐다. 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차트상도 보시면은 네.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고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는 우와. 예, 이런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네. 괜찮지 않나 이런 하는 종목이 있었네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번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제 종가가 18,750원 나왔는데 네. 오늘 지금 장중에 최근에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침 시가가 만약에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하면 잡으실 필요는 없고 약간의 조정폭이 나오시면은 제가 매수가는 18,400원 선, 네. 어제 한 시가 정도 18,400원 정도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아직까지 60일 이평선하고는 이격도가 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이 깨지는 17,800원 정도가 나오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네. 지금 차트상 고점은 19,500원인데, 아무래도 예, 수급상 워낙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2만원권 돌파라면 목표를 가져보는데 2만원권이 심리적으로 저항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19,900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S&T 중공업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돌아서면 좀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관이 돌아서면 매도를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최근에 제가 기관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 쪽의 매수세가 끊어지면서 매도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종목을 빨리 자르셔야 될 겁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이야 워낙 금액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고 크게 주도를 가져가면서 자기들이 종목을 올리는 모습은 아니고 네. 지금 시장에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도세로 수급상 괜찮았던 종목들이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되면은 그 종목들의 네. 수급은 받쳐줄 데가 없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빨리 손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네, 종목을 좀 교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끝으로 S&T 중공업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테마주가 나올 법한 뉴스를 갖고 관련 수혜주를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바듯한 관계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바이오주 두 종목 얘기하셨는데 훨씬 더 탄력적일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RNL 바이오가 더 탄력적으로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난 종목부터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바이오 테마가 한번 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차바이오엔 그리고 RNL 바이오를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방송 직전에 이제 그날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이제 차바이오엔 쪽으로 네,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RNL 바이오를 그래도 하셨던 분들이, 네, 제 멘트를 못 듣고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은 아마 4,100원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하셨을 거로 믿고 있고요. 손절을 안 하셨다면은 반등 조금이라도 나올 때 우선은 매도를 지금 급락했기 때문에 아마 손절하기가 애매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비중을 빨리 줄여주시기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RNL 바이오 같은 경우 실적 조작 여부 때문에 급락을 하긴 했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손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장중 종목 점검 중에 11,000원 정도로 이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도 추가 매수가 됐고요. 지금 약간 손해본 구간이긴 한데 아직 11선을 이탈을 안 했고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 아직 조금 더 상승, 기관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약하기 때문에 11선 이탈할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1,500원으로 다시 조금 낮춰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엔 기관이 계속 들어오니까 일단 홀딩을 하는데 가격적이면 언제 또 다시금 손절을 생각해야 되는지 다시금 손절 라인도 재조정을 해주셨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롭게 다뤄볼 얘기 나눌 뉴스는 어떤 건지요? 네, 오늘 언급드릴 뉴스는요. 그 현대차가 현대건설 인수에 본격 나섰다라는 뉴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7월 달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7월 2일인데 그때 현대건설 M&A 건으로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현대건설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현대차가 그때는 이제 추측성이었죠. 현대차 그룹이 인수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이번에 드디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인을 했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서 제가 다시 종목을 골랐는데 네. 현대그룹, 현대건설 네. 그리고 현대증권 두 종목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뭐 때마침 어제도 변종석 여사 제사 3주기여서 다 범현대하고 현대그룹 측에서 이제 모임이 있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금 이 뉴스를 꺼내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현대건설 역시 M&A 중심에 있는 종목은 같은데 현대엘리베이터에서 현대증권으로 종목이 좀 바뀌었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추천드리고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하고 잠시 조정받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 3차 목표가가 오늘 추천드릴 때 1차 목표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현대건설은 역시나 M&A 중심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아직 뭐 손절까지는 아닌데 횡보를 계속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현대그룹이 지금 재무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환은행이랑 약간 안 좋은 관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모습이 장기화되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약간 비중 축소를 해주시거나 지금 손절 라인 또 근처에 61선 터치를 할랑말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 이탈한다면은 과감하게 손절해 주시고 현대증권으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증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네. 현대그룹에서 재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네. 현대증권을 M&A 대상 이제 매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거든요. 네, 현대상선 측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저께 현대증권 거래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현대증권도 오늘 언급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빠르게 가격적인 측면, 매도,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예. 조정받는 이 기회가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가로 한번 매수해 보시고 50% 정도 매수해 주시고요. 시초가 이후,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이하로 눌릴 경우에 추격 매수를,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오른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네. 역시 지난번처럼 M&A 이슈는 조금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보는 종목이시니까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넉넉하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71,000원, 그리고 2차 75,000원, 좀 길게 보시면은 정말 M&A 이슈가 절정에 이른다 그러면 84,000원까지 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얼마인가요? 네, 손절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62,000원 정도 하시면 되시겠는데 좀 길게 보시면 58,000원까지는 변동 가능하니까요. 58,000원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대증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좀 길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손절 라인 1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로 나눠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시초가의 한 반 정도 사고 눌리면 더 사는 비슷한 전략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현대건설, 현대증권, 현대건설 M&A 둘러싼 수혜 종목 두 종목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김진홍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17일 화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이미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만 1% 정도 하락하면서 반등세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을 했습니다. 특별히 때문에 우리 오늘 IT주들의 반등, 뉴욕 증시 덩달아 올라가 주리라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글쎄 지수 자체는 어떨지 또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확히는 혼조로 끝났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한 5포인트, 7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아마 출발하는 것 같은데 방금 전에 7자로 바뀐 걸로 봐서 HS상의 그 딜레이를 감안할 때 지금 173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35포인트 맞게지면서 낙폭이 약간씩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패턴이라면 결국에는 코스피를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77만 원대 깼었다가 결국에 종가에 겨우 회복했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77만
3만 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IT주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지금 후들후들 하는 모습으로 보아서 오늘 우리 쪽 IT가 강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포스코도 오늘 1.5포인트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5%요. 현대차도 한 1% 이상 더 밀리면서 다시금 13만 5천 원대 왔습니다. 삼성생명이 그나마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저가에서 좀 매수세를 받는 그런 양상인데요. 현대중공업도 오늘 삼성생명과 함께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어제도 한 2%, 오늘도 한 1% 낙폭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추가적인 반등하지 못하지만 오늘 일단 낙폭이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약세로 돌아선 국면입니다. 한국전력도 계속해서 사실 박스권인데 아직까지는 3만 원이 이탈이 잘은 안 되고 있지만 오늘도 3만 원 선 아래쪽으로 지금 조금 위협되는 그런 순간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어제 신한지주보다는 낙폭이 좀 적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신한지주보다는 낙폭이 좀 적지만 미리 먼저 많이 빠졌었죠. LG전자가 그나마 0.5% 가까이 오르면서 10만 3,500원. 그나마 좀 견조한 편에 속하고 지주회사 LG 어제 3% 이상이나 폭발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또 그에 반해서는 물량이 많이 안 나오는 듯도 싶습니다. 8만 4천 원대 중반 정도에 와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드디어 역시 약세로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 어제 2% 이상 올랐었던 하이닉스 역시 물량이 좀 나오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2만 2천 원은 깨졌네요. LG디스플레이도 역시 약세. IT 쪽에서는 그나마 LG전자가 유일하게 좀 플러스를 달고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유일하게 자동차에서 모비스, 현대차 모두 약세인데 기아차만이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SK에너지가 1.6%, 1% 이상 어쨌거나 오르는 상황. 롯데쇼핑도 매수세를 받고 있는 반면에 신세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입니다. 삼성전기도 1% 이상 다시금 하락하면서 12만 8,500원이고요. 현대제철이 포스코는 약하지만 현대제철은 한 1% 가까이 오릅니다. 삼성물산도 괜찮고 NHN과 KTNG 그리고 외환은행도 강보합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그래도 조금 좁히면서 5포인트 정도 빠진 1,73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로 가서 박성훈 연구원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혼조로 끝나서 조금은 찜찜했었는데 역시 일단은 약세로 출발하네요. 네, 미국 증시가 등락이 엇갈리며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5포인트가량 하락한 반면 코스닥은 1.3포인트 오르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주에 보면 외국인이 92억 원 가량 매물을 내놓으며 5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외환시장과 상품시장의 변동성 확대, 미국 증시의 약세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됩니다. 다음은 업종별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험, 기계, 종이 목재 업종이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전기전자, 통신, 철강금속, 건설 업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LS산전, SK에너지, 두산현대, 미포조선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S오일, 삼성전기, 하나케미칼, 현대산선, 포스코 등이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시금 1738. 역시 뉴욕 증시는 오늘 밤에 나올 여러 가지 홈디포라든가 그런 실적들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했던 측면도 있었었는데요. 이제 뉴욕 쪽에서 기술주의 반등이 있어도 우리 IT가 일제히 또한 반등하는 이런 패턴은 나타나지가 않네요. 네.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안정세를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들의 예상치와 실제치 간에 괴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 4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외국인의 보수적인 매매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야 모처럼 개선 조짐을 보이는 국내 수급 여건의 회복세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 여건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이제 매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달리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경제 지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불안정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21선과 61선 사이의 좁은 박스권 등락을 상정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뒤를 이어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며 향후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을 자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정부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경기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가 상승 트렌드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전략까지 깔끔하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세워봐 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출발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선물 리서치팀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환율이 1180원대 후반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뉴욕 시장을 보고 오늘 여기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여기부터 한번 훑어봐 주시겠어요? 예, 밤사이 부진한 미 제조업 지표와 주택 지표 발표로 미 달러는 주요 통화에 대해서 하락하였고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3.2원 하락한 1184원에 개장하여 80원대 중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를 보니까 한 3거래일 연속 1200원대에서는 꼬리가 달리면서 위쪽으로 굉장히 막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된다면 1180원, 90원대에서 당분간 머물겠습니까? 예, 전일은 미 달러 강세로 1190.5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일본 GDP 성장률 악화로 인한 증시와 유로의 급락세에 1200.3원까지 고점을 높였지만은 이후 증시와 유로가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면서 전일 대비 3.6원 상승한 1187.2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은 중국이 5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미 국채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중국이 일본 국채를 매월 순매수하고 최근 전 인민은행 고문은 중국이 유럽 국채와 자산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국채의 경우에도 작년 말 이후에 꾸준히 자산을 더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외환 보유액 포트폴리오 다변화 움직임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외환시장에는 충격 요인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이제는 하방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미 달러가 강한 지지력을 나타냄에 따라 달러원 환율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증시 외국인도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대 오일뱅크 지분 인수 관련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고 증시의 조정 분위기도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 급반등세를 보인 미 달러가 금주에는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증시도 방향성 설정이 쉽지 않아서 환율도 추가 급등보다는 지지력 속에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지수 보니까 약보합까지 올라왔네요. 코스닥하고도 지금 서로 다른 방향으로. 네, 지금 막 상승 반전까지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 어제 그래서 미국채 쪽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 지금 수급에 따라서 좀 간만에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외국인들이 국채 선물 한 달 반 만에 가장 많이 팔았다면서요? 예, 전일은 외국인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금리 영역에서 단기와 중기 영역을 중심으로 시장 금리가 소폭 상승하여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자, 금일 채권 시장 전망까지 이어서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예, 밤사이 미 지표 부진으로 미 국채 금리는 급락하면서 2.5%대에 진입하였고 금일 채권 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상승한 111.46포인트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로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 금리와 기준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140bp대로 축소되면서 작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수급 호전 등의 금리 우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펀더멘털의 기조적 개선을 감안할 때는 금리 레벨 부담은 확대되어 시장 금리의 하방 경직성이 확연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디플레 우려로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락함에 따라서 채권 시장은 개장 초 강세 흐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외국인의 차익 실현과 국내 기관의 쇼커버 강도에 의해서 장중 상승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레벨 부담 고려 시에는 신규 매수세 유입은 좀 제한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일 채권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삼성선물에 있는 배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737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1740까지는 일단 올려놓고 아주 잠깐이었지만 플러스까지도 보여주는 모습 속에 아직 코스피는 방향을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주진 않는 가운데 개인들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각 전문가는 우리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한 주간의 중심에 서서 전망 좀 크게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의 센터장 한번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이 시간만 하더라도 FOMC에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바로 그 직전에 전화 연결을 했었었는데 그때 분위기가 글쎄요,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거의 1800 문턱까지 있어 봤었기 때문에 전망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비관적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글쎄 반성문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언급도 네.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반성문 썼던 거 다시 가져가셔도 될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FOMC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달러 약세, 그래서 유로화가 더 추가적으로 오를 것인데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달러화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난주, 그래도 항상 열심히 들어주시는 우리 또 에리나이크께서 마지막 부분에 그래도 이 대목에서 조심하자는 어떤 마지막 끈은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요. 저기 FMC를 전후해서 오히려 글로벌 시장은 지금까지의 추세, 이른바 서머랠리로 이렇게 요약되는 증시의 상승 랠리 그리고 달러 약세에 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절기로 봐서는 딱 그때가 그 무렵이었죠.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고 해서 이제 한 이틀 만에 FMC가 열렸는데,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시황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동안의 연준의 스탠스는 소극적인 출구 전략이었다. 네. 그 말씀은 그 얘기는 이제 출구 전략이었던 그 최고 정점은 금리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기준금리의 인상은 손대지 않고 그동안에 이제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갖다 사주던 것을 이제 중단함으로써 들고 있는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은 그 자금이 이제 연준으로 들어오고 그 연준은 그걸로서 이제 다시 자산 부분 좀 줄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고 해서 대차대조표 크게 부풀어졌던 대차대조표 줄여온 과정이었는데, 네.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그 미국의 보론통화 추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의 찍어낸 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론통화가 결국 2008년 8월 리만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채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2월, 금년 2월에는 2조 1145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이제 6월까지 오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현 유동성은 유지하겠다라는 네. 차원이 되겠죠. 이제부터 모기지 상환되는 것은 다시 그걸로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주겠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또 한 번에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되 새롭게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 찍어내는 것이 아닌 그냥 현 수준은 유지해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예. 두 번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연준이 이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배경은 그동안 이렇게 가끔 보여드렸던 것을 기억하는데 왼쪽에 파란 막대는 매월 연준이 새롭게 찍어낸 돈이라면은 그 옆에 초록색 막대는 미국의 은행들이 이것을 갖다가 기업이나 가게 쪽으로 최종 대출로 나가지 않고 그냥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중앙은행에 다시 지불 준비금 형식으로 예치해 놓는 그냥 돈이 잠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차트에 있는 이제 미국의 초과 지불 준비금 추이입니다. 그 결국 세 번째 차트 보여주시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초과 지불 준비금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예.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 가면 저런 그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수백 가지 나오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 그림들 중에 그다지 어떤 향후 전망이 밝은 그림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준은 결국 돈 더 찍어내봐야 지금처럼 이렇게 대출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 그것은 여전한 신용 경색이죠. 네. 돈 빌려줘서 이렇게 원금 회수조차도 불투명한 가운데에는 차라리 뭐 한 0.25%밖에 안 되지만 그냥 지불 준비금 형태로 해서 이자나 따먹자. 네. 중앙은행으로부터 받는 돈은 뭐 그저 받다시피 하니까 그런 차원의 미국이 돼버렸습니다.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동안에 달러 약세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달러 약세. 네. 그 다음에 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펀더멘털과 다소 좀 괴리된 듯한 어떤 주식 상승. 이거는 네. 결국 유동성의 문제, 돈 더 찍어내주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현 수준의 유동성 풀린 돈 자체를 걷어들이진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출구 전략의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FOMC.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금 차트상 딱 그날이 어떻게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예, 네. 고점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곧바로 뭐 1700 지금 40 옆에 따닥따닥 캔들이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1740이 바닥이냐 내지는 1700 정도에서는 확실한 진바닥을 찾아지는가. 이제는 1700 지지 여부를 거꾸로 얘기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데 그나마 글로벌 증시에서 약간의 반등 국면이 좀 보여지고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요. 네.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뭐 주택 지수 같은 경우는 뭐 18년 만에 뭐 최저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도인데 이제 워낙에 시장이 지표 나쁜 거야 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럼 뭐 특별히 할 게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뭐 투자를 할 것도 없고 그 돈 뭐 이 금리 상황에서 은행에 박아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국 주식시장을 뭐 죄송스럽습니다. 기웃거리고 있는데요. 예.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른바 우리가 신문에서 가끔 보는 버냉키 푸시입니다. 그린스펀 당시에도 그린스펀 푸시라는 용어가 있고 했는데 네. 극단적인 저금리 정책을 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돈 갈 데를 없게 만들어서 결국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에 돈이 몰려오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 지금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2.8, 2.6%, 10% 뭐 그 정도 8% 이 정도인데 네. 이른바 안전자산에 돈 투자해갖고는 사실상 수익률이라 할 것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겠다는 사람은 적게 벌 각오해란 얘기고 이른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들어왔으면은 고민하고 고생한 만큼 또 이렇게 더 벌어라 하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머리가 셀 정도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만 이게 만만치 않다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네요. 지금 일단 1800을 갖다가 돌파하느냐 하는 여부가 이제 1700이 지지되느냐 여부로 왔고요. 네. 우선은 일단 1740 정도에서 이렇게 막히는 흐름입니다. 그 막히는 흐름의 제일 큰 어떤 수급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른바 개인 투자자로 분류되는 쪽에서의 매수가 되겠죠. 네.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그런 흐름에서 또 일각에서 이제 제시하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어떤 분석은 개인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저 중에는 정보사 랩 어카운트 쪽에서 들어오는 매수도 많다 하는 그런 얘기 한번 감안하셔야겠고, 그런 상황. 일단은 뭐 우리 지수는 일단 어제 다우 같은 경우는 며칠 사이에 400포인트나 빠졌으면은 좀 쉬어가자 하는 분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도 한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여전히 빠지는 흐름이고, 네. 중국이나 홍콩 같은 중화권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좀 봐주셔야겠는데, 여기 지금 이제 워낙에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울기가 살아있는 지지선들이, 이동평균선들이 받쳐주고 있고 1700이라고 하는 심리적 지지선도 있고 하는 그런 네. 흐름. 8월은 또 요렇게 또 가겠네요. 지금 당장 뭐 네. FOMC 이상의 묵직한 모멘텀은 지금 뭐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고 본다면은 그럭저럭 또 시간을 벌면서 가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그러나 뭐 큰 재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또 저렇게 계속 팔고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죠. 네.
참 저도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안 오네요. 예, 그래요. 뭐 지수도 1800 위쪽 1800 뚫는 거 얘기하다가 지금 1700 지지 얘기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예, 원달러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150원 아래쪽으로 깨는가 이 얘기하다가 지금 1200원 선이 뭐 뚫리나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유로도 지금 1.30이 결국에는 다시금 깨지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환율 보시자면 일단 유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차트였는데 뭐 대충 큰 흐름을 보신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년 11월 이후에 유로 약세, 즉 저것은 달러 강세였고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초부터 이제 다시 강으로 왔죠. 네. 이것은 이제 워낙에 많이 빠졌다는 부분도 있었고 유럽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뭐 구제금융 패키징도 내놓고 그런 영향,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FMC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무산되면서 다시 꺾이는 모습, 그리고 1.35까지는 한번 가보자 했던 분위기가 결국 그 약간을 못 채우고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달러 환율 한번 보여주시면은 최근 들어 아시아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세, 뭐 선진국 통화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 한 일주일 사이 바닥치고 도는 모습이고요. 하나만 더 위안화 보시면은 놀랍습니다. 위안화는 굉장히 절상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6월 초에 그 보수통화 바스켓 제도로 다시 돌아갔을 그 무렵 그 이후에 뭐 조금씩 그야말로 성의 표시 수준의 절상이었습니다만 이것이 뭐 그건 한 3, 4일 만에 원위치할 정도로 참 중국의 속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말인즉슨 그동안 달러가 강세로 돌았던 만큼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약세를 반영해서 위안화도 약세로 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흐름 그렇게 했고 우리 달러 환율로 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오바가 심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만한 어떤 수출업체들의 내고가 많은 거 아니면 주식 자금이 막 들어오고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래쪽은 막히는 반면에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아래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면에 위로 한번 당겨봐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음만큼 또 위로 잘 안 갑니다. 1150 깨자 했던 것이 일주일 사이에 1200 건드리다가 오늘은 또 1180원 근처에 와 있는데 굉장히 와리가리 하고 있는 중이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저의 뷰는 그렇습니다. 연초 지난 4월에 우리가 1102원 60전 연중 저점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보았던 1277원 이걸로 얼추 2010년도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레벨은 아래 위로 다 찍었다고 보는데 이제 결국 이제 슬슬 찬바람 부는 무렵에 결국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180, 90 워낙에 내려올 때도 어려웠던 1190이었으니까 올라갈 때도 뭔가 시장의 예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공방을 좀 진통을 겪은 다음에 결국 방향이 이제 잡혀야 되겠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주식시장에 달렸습니다. 그러니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식 좋게 보시는 분들은 환율 좀 더 밀린다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식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본다면 환율 위쪽으로 좀 열어두셔야 됩니다. 단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환율 빠질 때 주가 오릅니다. 뭐 환율 오를 때 주가 떨어집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되는 것이 환율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식이 먼저고 환율이 다음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 환율 빠지는 거고 주가 빠지면 환율 오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식시장에 달려있다. 지금으로서는 특히나 그런 성향이 많은 환율이었습니다만 2010년 금년에는 더더욱이나 주식시장 쳐다보고 가는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010년 동안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아주 커다랗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주식시장을 환시장이 반영한다. 순서가 그렇게 된다라고 마무리해 주셨네요. 이진우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 센터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니까요. 상승 반전이 된 이후에 지금 어제 종가 대비 4포인트나 뛴 1747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용은 어제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과 기관이 사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늘 만약 종가까지 팔면 닷새째 파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역시 차익 거래 때문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물량이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외인과 프로그램의 매도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 하지만 역시 때문에 반등폭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닥은 처음부터 상승 출발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때문에 지금 양시장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